이번 시간에는 PWM 제어기 모듈의 세 번째 시간인 삼각파 발생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은 이 전체적인 PWM 제어기 모듈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DC 전압을 인가해서 DC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UVLO 회로를 거쳐서 5V를 만들어주는 이제 정전압 회로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압 범위 내에 전압이 들어오면 5V가 만들어지고, 요 V 레퍼런스라고 하는 단자에서는 5V 전압이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놓여져 있는 이제 요 직렬 회로에 의해서 LED에서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요 LED 회로에서 불이 켜지면 5V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5V를 인가받아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첫 번째 기능인 삼각파 발생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파 발생 회로는 일단 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앞에 전해 커패시터는 5V가 안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제 DC 전압을 안정하게 이제 확보해 주는 단자가 있는 거죠. 요 삼각파 발생 회로도 몇 가지 이제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WM 제어기 모듈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삼각파 발생 회로는 요 중앙에 있는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제일 먼저 이제 그 삼각파 발생 회로를 설명하기 전에 정전류 회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전류 회로는 여러 가지 이제 회로가 있는데, 정전류라는 것은 이제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회로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류 거울 회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전류 거울 회로는 커런트 미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좌측에 있는 이 회로인 것처럼 오른쪽 NPN 트랜지스터와 왼쪽에 있는 NPN 트랜지스터가 서로 이제 등을 마주보게 되고, 이제 좌측에 이제 저항을 연결하고 컬렉터와 베이스를 이제 공통으로 연결해 준 상태에서 회로를 동작시켜 줍니다. 에미터는 이제 공통으로 묶어서 낮은 전위에 전압을 인가하고, 또 좌측에 이제 Q1은 저항 위에서 높은 전위에 VCC를 이제 인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좌측에 있는 이제 Q1은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게끔 이제 전류가 이제 바이어스 되는 거죠. 이때 위에서 내려오는 전류 I 레퍼런스는 좌측 상단에 있는 수식처럼 이제 전류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VCC는 이제 그 높은 전압의 이제 전위를 말하는 거고, VE는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마이너스 VE를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혹시 이게 이제 그라운드로 되어 있다면 여기 이제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에미터에 이제 그 충전 전압이 되겠죠. 대략 0.7V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식에 의해서 좌측에 내려오는 V 레퍼런스의 전류는 VCC가 정해지면 좌측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회로는 좌측과 우측이 서로
같아 보이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있는 흐르는 전류 I 레퍼런스와 우측에 흐르는 전류 I가 같아지게 됩니다. 동등한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에 흐르는 전류 I는 좌측에 흐르는 전류 레퍼런스는 우측에 흐르는 전류 I와 항상 이제 같아지게 되고,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I 레퍼런스 전류는 VC가 정해지면은 저항에 의해서 그 레퍼런스 값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결국은 좌측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그러니까 우측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좌측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고, 전류의 크기는 VCC가 일정하다면 저항값에 의해서 우측에 있는 전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전류 거울 회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통상 이제 일정한 전류를 생성하는 회로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이제 PWM 제어기 모듈은 우측에 있는 전류 거울 회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좌측과 우측의 차이점은, 좌측은 이제 MPN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PMP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PMP와 MPN의 이제 차이점은, MPN인 경우에는 낮은 전위와 높은 전위를 이제 사용하는 반면에 PMP는 컬렉터가 낮은 전위가 되고요, 에미터가 높은 전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정전류에 이용하는 부분이 요 그라운드 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요 그라운드에서 필요한, 그라운드 쪽에서 필요한 소자, 다시 말해서 커패시터인데, 커패시터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MP 타입을 써서 정전류 회로를 위로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회로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PMP 타입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제 전류 사이즈를 결정하는 저항을 가변 저항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가변 저항은 우리 실험에서는 이제 20kΩ 저항을 가변시켜서 사용할 건데, 1번과 3번 단자의 저항값은 20kΩ가 되지만 1번과 2번을 이렇게 같이 묶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저항값은 3번과 2번 사이의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2번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 0, 최대 20kΩ까지의 전류가 이제 가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PMP 타입 중에서 EN222와 이제 그 대칭되는 그 PMP 타입인 EN2907을 이제 사용해서 그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요 레퍼런스 전류는 우측에 있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V를 인가한다면 V 레퍼런스는 5V가 되고, 에미터와 베이스의 전압은 0.7V. 그 다음에 요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예를 들어서 2kg라고 하면 실제 레퍼런스 전류는 2.15mA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저항값에 의해서 정전류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정전류를 만들기 위한 저항값이 제로가 되면 분모가 제로가 돼서, 다시 말해서 큰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고, 큰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전류 거울 회로를 이용해서 좌측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우측에 흐르는 전류를 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변 저항에 의해서 커패시터에 흘러내리는 전류의 값이 가변되긴 하겠지만 일정한 직류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 충전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가
우측에 있습니다. 커패시터의 값은 C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호 규정에 의해서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인 전압을 VC라고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를 IC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커패시터의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VT가 되는 거죠. 우리가 DT분의 DVC는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에 따른 전압의 기울기를 말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의 기울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DT는 델타 T라고 생각할 수 있고 DV는 델타 V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 기울기 곱하기 커패시터를 하면 이제 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면 IC가 라지 IC로 일정해지는 거죠. 근데 C값 자체는 좀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시간에 따른 전압의 기울기는 C분의 IC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는 C분의 IC로 규정될 수 있고 결국 시간에 대한 전압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내려온다면 커패시터의 전압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패시터의 값을 우리가 C2라고 하겠습니다. C2.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 흘러내리는 전류를 ITR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을 VTR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DT분의 델타 V는 C분의 I가 되니까 전류 I는 이제 R분의 레퍼런스 빼기 에미터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델타 T만 따로 빼게 되면은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0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요 증가하는 기울기는 C분의 이제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T와 델타 V의 관계는 위에 있는 식에서 델타 T만 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델타 V가 되고 전류 I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결국은 델타 T는 RC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이 처음에 최초에는 이제 0V가 됐다가 시간 증가함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작아지게 되면은 천천히 증가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작아지는, 기울기만 바뀌는 거지 시작점은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패시터와 병렬을 우리가 스위치를 하나 달 건데 스위치 특성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턴 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 되었을 때 트랜지스터처럼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포화 전압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제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스 FET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모스 FET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드레인, 게이트, 소스로 되어 있고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EN2222처럼 트랜지스터 패키지처럼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ET의 전격을 보면은 일단 최대 60V까지 이제 버틸 수가 있고요. 전류는 200mA까지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와 FET의 이제 그 차이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트랜지스터는 일단 전류로 구동하게 됩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죠. FET는 전압으로 구동하게 됩니다. 전류가 아니고, 입력 임피던스는 작고 FET는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FET를 연결해서 쓸 때 회로에 부담이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FET를 선호하게 되고요. 동작 주파수는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높은 주파수로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로서는 트랜지스터는 주로 이제 증폭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증폭. 그 다음에 FET는 스위칭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FET는 EN7000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위칭 특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변 저항을 이제 사용할 텐데, 가변 저항은 좌측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제 3개의 단자로 되어 있고요. 3개의 단자 위에는 이렇게 이제 가변 저항을 돌릴 수 있는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이제 나사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홈을 돌리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1번과 3번이 전체 저항이 있고요. 그 가운데 2번이 전체 저항 중에서 이 와이퍼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회로로서는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항을 그려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2번 단자가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가변 저항의 최대값을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10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10은 그 유효 자릿수고요. 그 다음에 2는 10의 배수를 말합니다. 10의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2승, 그래서 1K죠. 1K. 그 다음 103은 10K, 104는 100K, 105는 1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4라고 되어 있죠. 104는 100kg 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기호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얼마의 값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FET는 여기 Q7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와 이제 병렬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온이 되면 커패시터에 충전되어 있던 전류는 전하는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방전이 되고요. 그래서 방전되는 그 과정에서 저항값이 없기 때문에 방전 시간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전류 거울 회로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는 늘 일정하다. 그런 커패시터가 정해져 있고 전류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 제로에서 스타트된 커패시터의 전압 V 트라이는 쭉 일정한 기울기로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3V라고 가정했는데 3V가 되면은 요 트랜지스터를 턴온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3V까지 충전되었던 커패시터의 전압이 아까 얘기했었던 요 내부 경로를 통해서 방전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3V에서 0V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천천히, 떨어질 때는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다음에 스위치를 다시 오프를 시켜요. 그러면 천천히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3V가 돼서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다시 순간적으로 0V로 떨어지게 됩니다. 0V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트랜지스터를 FET를 오프시키게 되면 다시 이제 충전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 V 트라이는 0에서 3V까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0으로 떨어지고, 다시 3V까지 올라가다가 0으로 떨어지고, 다시 3V까지 올라가다가 0으로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V가 됐을 때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LM393을 써서 이제 비교기가 되는 거죠. 이 비교기를 써서 그 동작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비교기의 2번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인데, 2번 단자는 항상 3V가 될 수 있게끔 여기다가 기준 전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위가 5V가 되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2대3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 가운데 전압은 항상 3V가 되는 거죠. 2대3, 5V를 2대3으로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3V가 되고, 플러스 단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쭉 가서 커패시터의 전압과 같아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R8은 뭐냐면 비교기에서 항상 사용하는 풀업 저항이죠. 풀업 저항을 달아서 요 비교기가 동작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커패시터의 전압이 정전력에 의해서 이제 쭉 충전하다가 3V가 도달하게 되면 요 비교기는 마이너스 단자보다 플러스 단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3V가 넘는 순간. 그러면 하이가 되고 FET의 게이트 전압이 하이가 돼서 턴온 되게 됩니다. 턴온 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전압이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0으로 떨어졌습니다. 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3번 전압이 2번 전압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턴 오프 됩니다. 턴 오프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커패시터로 전압이 충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교기가 동작해서 스위치가 턴온. 오프가 되면 다시 충전하게 되고 3V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턴온 되는 거죠. 3V에서 요 파형이 턴온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 기준은 뭐냐면 2번 단자의 전압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로에서는 3V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파형,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와 병렬, 다시 말해서 커패시터와 병렬로 되어 있는 V 트라이 전압은 항상 0에서 3V, 다시 0에서 3V, 0에서 3V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파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파형을 우리가 이제 삼각파 또는 삼각파형이라고 이제 합니다. 요 삼각파형의 이제 주파수는 대략 위에 있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커패시터를 이제 우리가 10나노로 사용하고 레퍼런스 전압을 5V로 사용하고 VEB 전압이 0.3이고 그 다음에 트라이 전압이 3V에서 동작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저항과 주파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항값이 작아지면 주파수는 이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R은 요 가변 저항을 말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무엇이 되냐면 요 주파수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높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파의 주파수를 우리가 요 가변 저항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